인사드릴게요. 저 메이저 수학과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쵸. 그 시험지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메이저 파이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줬던 건 시험 마지막 그거였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고등도 했었고, 강의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예전 기출이 있는 걸 변형해서 내는 게 낫다.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이제 그동안 나눠줬었고요. 이제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2가 시험을 안 보잖아요, 지금. 중2 시험 보는 학교 지금 되게 드물거든요, 중간고사. 원래 약간 코로나 전에 그 교육부에서 그 뭐가 발표된 게 뭐였냐면, 일제식 고사 약화 문건이 나와서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설명해야 할 때, 이제 중간고사나 이런 그 고사는 폐지하고 상시평가로 가겠다, 중등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약화시키나 했더니, 그게 좀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와서, 코로나 때는 이제 중간고사는 그때 못 봤잖아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예 못 봤어요. 중간에 다 밀려서 학교를 애들이 안 갔으니까. 그러고 하다가 계속 기말 때도 한 번만 보느니 마느니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니까 다시 2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보나 싶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중간고사 안 보거든요. 2학년이. 근데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본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각 중학교들이.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중간고사를 안 보는 건지, 아직까지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보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2학기가 2-2는 어렵긴 하지만 대수 중간고사를 안 보면 애들이 정말로 그 연산이랑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때 그 시험만을 위한 압축적인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큰데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중3은 보니까 아무튼 네. 시험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오늘은 이제 학원 설명회예요. 그래서 학원 설명회고 내일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고등수학 로드맵이랑 분당 일반고 가이드란 설명회를 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보통 중3 학부모들이 오시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내일 고등수학 로드맵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수학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랑 말씀드리고 이제 지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각 학교 시험 특징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중3 학부모님 아니시더라도 와서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예약은 한 55명 정도 되는데 항상 요새는 좀 노쇼가 많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영상 올려주죠. 그걸로 볼게요.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내일 그렇고 그 다음날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지금 현 중1부터 이제 있는데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저도 메타인지 관련해서는 처음 얘기를 드려봐요. 그 메타인지 관련해서 드리기 전에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원래 이런 소개 잘 안 하는데 지난번 설명회부터 소개를 하니까 제가 원래 좀 설명회 처음 시작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데 소개를 하니까 좀 긴장이 풀리길래 네. 이게 한 8년 전 사진이고요. 8년 전에 설명회 하고 나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계속 수학 가르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달리 저는 이제 저희 반을 약간 선발해서 뽑아서 이제, 상위권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뭐 면접도 봐주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랑 이제 이런 게 좀 약화됐죠. 지금은 비교과보다는 교과 전성 시대라서, 교과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은 이제 내신이랑 애들 공부시키는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들어보신 분, 다 이제 뭔지 아신다. 이런 거 손 보통 안 드는 게 낫죠, 그죠? 손 들면 시키잖아요, 그죠? 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 이게 결국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제 아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관조적인 입장이죠. 나란 인간이 있는데 그걸 밖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서 나란 인간은 뭘 할 수 있고, 뭐를 모르고, 뭐를 아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모든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난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안 한 대학을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아이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공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애들 가르쳐 보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그러면 이런 거를 메타인지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까지 할 수 있냐? 그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자체가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런 것을 발전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희 학원의 이제 시스템이랑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는 것.
그러니까 뭘 아느냐인 거죠.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중등이면 개념 원리, 뭐 고등이면 정석을 처음에 한번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좀 있으면 또 까먹기도 하고. 그걸 풀고, 뭐 예를 들면 셈을 풀었다. 셈을 풀어봤더니 내가 70점 맞았다. 이제 이걸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는 거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념을 처음에 개념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유형서를 보고, 복습을 했을 때. 난 아는 것 같지만 시험을 봤더니 또 틀리고. 거기서 심한 문제를 접했을 때, 나는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걸 구분하는 거를 아이가 모를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수학에 관한 한, 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서 중등 같으면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네가 그러면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까지 나와야지만 그게 시험이 가능한지. 그러면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어디까지 알고 능력이 돼야지 그게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알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아이한테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은 되게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중등 학부모님들 많으니까 말씀드리지만 1-1 보면 1-1 시켜보셨죠? 1-1 시켜보셨나요? 중1-1 시켜보면 앞에 정수와 유리수랑 뭐 최소 공배수랑 이런 거랑 달리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1차 방정식이나 문자식이 우리 아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보통은 제가 뭐 다른 학원을 욕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강의식 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20% 정도씩 다 가르쳐야 한 5단원이 있으면 중1 과정을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기가 10이고 10이고 여기를 한 5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시킬 수 있는 학부모랑 학원이 돼야 이거 자체를 많이 함으로써 아이가 나는 이게 수학이 여기서 이제 좌절을 많이 느끼는데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원래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알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가 이만큼까지 뭐 복습도 하고 뭐 다시 풀고 좀 쉬운 것도 풀었다가 해서 알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어떤 걸 만났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알게 되는 경험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에서 이 부분을 안다고 했을 때 도달하면 놀랍게도 2-1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수학, 중등수학 가르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초등생 되게 쉽죠. 제가 요새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뭐 놀고 산만한 것 같아도 시험 보면 90점 이상씩 나와요. 100점도 나오고. 근데 이제 중등수학을 가면 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런 아이들이 여기를 좀 많이 해서 넘어가고 나면 중등수학의 쌤이나 이런 게 예전에 어렵게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많이 해서 이제 중등수학이 좀 자기한테 맞게 되면 이제 중등수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제가 이제 중등수학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옛날에 경험한 건데 저가 이제 어릴 때 실력 방송을 많이 할 때 그냥 실력 방송을 한다는 기쁨이나 뭐 자부심 뭐 그런 걸 하는데도 이제 문제를 난 풀 수 있다 아니다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실력 방송이 제가 한 3번에서 4번이 넘어가니까 예전에 다 이제 수학 배우시니까 아시겠지만 대수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사실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해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그리면 사실 이게 2차 방정식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좀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수학이 좀 쭉 뚫려서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게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걸 좀 알게 된 거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제가 이런 경험들을 시켰던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와서 나는 여긴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상담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오래 배우고 하는 애들. 그런 거를 갖추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게 되게 제가 뭐 메타인지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고2, 고3까지 수학, 과학 되게 잘해서 잘했는데 고3 내내 고민이 수학 시험을 보면 난 사실 틀리진 않았는데 거의. 근데 수능 시험에서 내가 만약 틀린다면 어느 단원이 틀릴지는 알고 있었어요. 고3 때. 난 내가 만약에 수학을 수능에서 틀리면 한 문제 틀릴 수 있는 거는 경우의 수랑 확률이다. 그 경우의 수는 뭔가 내가 잘못 스텝을 밟으면 중복된 걸 못 걸러내면 틀릴 수 있다는 걸 계속 인지하고 그거를 이제 엄마죠. 얘기해서 저 대치동 해석하는데 대치동에 이제 그 수학학원 선생님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경우의 수랑 수능을 다 맞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봤다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모르는 거를 구분해서 그거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메타인지를 측정하는 거는 보통 이제 자기를 밖에서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건데, 객관적이라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잖아요. 애들 자기 손으로 채점하면 자기 틀린 것도 맞다고 하는 애들인데, 객관적인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객관적인 거는 저는 그래서 객관적인 테스트가 계속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를 계속 보면, 저도 그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거의 하루에 수학 시험을 4시간씩 매일 봤는데, 테스트가 가장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실력 측정도 그렇고, 테스트를 보면서 복습이 되는 효과도 있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재수생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 내가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못 푸는구나. 아, 이건 어차피 손을 못 대는구나가 눈에 들어와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고, 메타인지에 그런 게 있어요. 뒤에 말씀드렸지만 불편하게 공부해야지 메타인지가 들고, 그 다음에 인출하는 걸 많이 해야 된다거든요. 그 인출이라고 하는 반복과 인출은 사실 테스트에서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불편한 공부를 하면 늘어야 되고, 그 불편한 공부는 사실 스스로 푸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서 저희 학원은 이제 또 스스로 풀리고 힘들게 공부를 시키는 학원인 거고,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이들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고 이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메타인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실제적으로 메타인지는 그 공부를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도 많이 익혀진다고 해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저도 못했던 일인데, 실천해서 대학을 되게 쉽게 잘 간 아이가 있어요. 서울대 경영대를 갔는데,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여학생인데, 저도 이걸 잘 못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못해요. 상위권들도 많이 못해요.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고3, 고2 때도 아이들은 그날 공부를 하나 시작하면, 영어를 하면 그날은 영어만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세요? 다른 거로 바꾸고 싶지 않아 해요. 나 지금 영어 잘 되고 있으니까 오늘 영어 할게. 그잖아요. 그죠? 그게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어릴 때 무슨 공부법이랑 나와서 TV에서 과목을 시간 안에 맞춰서 밴불에서 계속 바꿔서 고3은 하루에 뭐 모든 과목을 다 봐야지 결국은 잘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되게 건방진 학생이었던 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계속 네가 나보다 공부 잘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방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한 과목만 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 여자아이가 그걸 맞춰서 그 하루에 목표를, 그러니까 나는 수학 2단원 풀고 영어 2단원 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2시간 하고 영어 2시간 해서 끊어서 했었거든요. 이 끊는 행위가 굉장히 여기 메타인지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떤 과목을 공부하려고 펼치면 그 자체가 바로 확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읽어보고 하다 보면 그 과목에 내가 익숙해지는, 그 문제집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보통 애들이 그걸 한번 쭉 하게 되면 쭉 빨리 하니까 하거든요. 이걸 끊어서 다음 거를 스위칭하면 새롭게 또 자기가 또 적응하잖아요. 그 적응하는 과정이 인출 과정인 거죠. 그 인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고 계속 내가 적응하는 과정이 사실은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 그 메타인지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과목을 스위칭하는 건 중학생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얘기죠. 사실 중학교는 오늘 숙제라도 하고 가면 다행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아이들의 관성적으로 하는 거랑 달리 굉장히 불편한 공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제가 하기 싫어하는 채점을 하고 오답을 하고 그런 행위, 그 다음에 그런 과목들을 바꿔서 계속 인출하는 훈련을 하면서 시험도 보는,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메타인지를 늘리는 거고, 메타인지를 늘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애들보다 공부 시간이 좀 적어도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되는 애가 많진 않았어요. 보통 그냥 그런 메타인지를 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대학을 잘 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 대학을 가서 공부하다 느끼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랑 똑같다 생각해요. 예전부터 보면 저는 안 믿었던 건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왕도가 없다는 게 이런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자기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불편한 게 본인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강의식 학원들도 요새는 그 숙제 내고 나서 클리닉이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식 학원들도 단순히 애들이 보기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클리닉이 있고 풀리고 숙제를 내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굉장히 멋있는 설명과 함께 보는 거랑 달리 본인이 스스로 풀어가지고 시험 점수까지 내는 거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를 그분들도 알겠죠. 저도 옛날 강의식 학원을 해봤고. 근데 그런 거라는 거는 이 불편한 공부라는 게 실제 스스로 다 풀어보는 거고, 저희 학원이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서 강의식으로 안 하고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고, 채점도 시키고 이제 오답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1년에 굉장히 지루하고 본인이 힘든 과정이에요. 앉아서 계속 왔을 때 4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한 과정이, 공부, 메타인지를 이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첫 단계죠. 내가 아는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강사들이 강의식이랑 달리 저희는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개념 원리를 처음 풀릴 때, 쌤을 풀릴 때, 얘가 처음에 와서 질문을 어떤 걸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틀리는지에 따라서, 얘는 여기를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면 좀 더 쉬운 거를 다시 알려줘야 되겠구나. 얘는 여기를 잘 하니까 다음 걸 가도 되는구나. 아니면, 얘는 원래 알고 복습을 한다는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알아가면서 아이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뭐, 어떤 걸 내가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단계로는, 테스트를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이 테스트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진짜 애들 테스트 보기 싫어하는 건 아시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부분 요 근래 안에서 까먹었으니까 다시 보고 테스트를 보겠다는 둥.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둥. 뭐, 다음에 보게 해주면 내가 숙제를 더 하겠다는 둥. 이제 갖은 핑계를 대는데, 이거는, 왜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 그러면 돼요. 강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거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내가 얘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보라고 하면, 생각으로 대부분 애들은 흔쾌히 봐요.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님들이 볼 땐 되게 억울해요. 집에서는 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달려들던 아이가 밖에 나갔더니 테스트 봐 그랬더니 네 하고 보는 경우가 있죠. 되게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그 아이들도 사회생활이거든요. 집에 엄마 아빠한테 이제 가서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건 달리 나오면 자기도 평판이 있는 사회생활이에요. 그 애기들도 사회생활이 있잖아요. 제 친구 딸이 요새 11살인데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예전에 4살 때인가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과장을 주니까 되게 해맑게 고맙습니다 받고 집에 와서 버려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죠.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아이랑 이제 점점 더 싸울 나이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고 아직 뭐 문은 닫고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그럴 때 외부에 저희나 학원이나 다른 학원이도 상관없는데 학원에 가면 그나마 난 이유는 뭐 갔을 때 어떤 시스템이나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회생활이라서 집에서 말 안 듣는 게 해결이 좀 돼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많이 안 겪으시는 게 나중에도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테스트를 좀 보는데 이 메타인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실제 실수를 통해서 효과가 400배라는 게. 이게 논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시험을 봤을 때 오답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거기 전체를 푸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논문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실제 공부 효과가 되는 거는 오답만 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시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복을 많이 시키는 건데 전체를 풀리면 효과가 제가 애들한테 풀려봤던 효과는 2가지였어요. 위에 운동센터가 있는데 이게 덤벨을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그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반복을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 풀었던 것도 나 이거 다 맞았어에 대한 경험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생각으로 복습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복습을 하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기억이 되게 오래가는 이게 2가지 큰 효과가 있는데 그걸 뿐만 아니라 실제 본인이 실수를 한 거를 느껴서 각인되는 효과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나 계산에 틀렸을 때 각인되는 효과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또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실수에서 오답을 했던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그거를 한 열흘 정도만 시험을 안 보고 수학을 안 풀잖아요. 그럼 그 감을 잃어요. 골프 치시는 분은 이렇게 좀 이실을 모르지만 골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일주일 연습을 안 하면 뭐 채가 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이 진짜 안타깝게도 본인이 시험 보는 거를 한 열흘 중단하고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감을 잃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감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 문제 봤을 때 나는 이런 거 실수하지? 난 이런 걸 몰랐어? 아까 얘기했던 난 이거 쉽게 풀 수 있어. 이 감을 잃거든요. 그 감을 잃는다고 내용을 까먹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푸는데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이 계속 그런 감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보면서도 좀 워닝이 돼서 조심하고 푸는데 아니면 쭉 풀고 다 잘 풀었어요. 그리고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제가 항상 고등학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이번에 지금 오늘 순회중부터 해서 이제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기출 본 게 다 모여 있으면 마지막 날 아침이나 저녁 때는 그 틀렸던 걸 왜 틀렸는지를 다 보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이 실수라는 것도 굉장히 그거를 오답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물론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출을 하면 장기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 인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별로 끊어서 공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시잖아요. 세네는 위에 써 있죠. 이렇게 풀면 된다고 유형별로.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세네 이렇게 이런 거 아세요? 여기다가 유형 3 그럼 여기 뭐 써 있어요.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대표 유형 있고 이제 뭐 중중 상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면서 풀어요, 그죠? 공식이 있으니까 보고 풀고 이건 안 풀리잖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거를 되게 막기가 힘들어요, 그죠?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어쨌든 숙제를 해야 되니까 저런 거를 막는 가장 좋은 거는 전체 단원을 스위칭한 걸 패스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저런 거 못 보고 일단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그걸 안 보고 풀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끄집어내는 거 반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테스트를 집에서 보라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꾸준히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기억에 대한 얘기죠. 한번 듣고 나면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시죠? 살다 보면 가끔 있잖아요. 저 대학 동기 중에 재작년인가 술을 먹는데 우리 21살 때인가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무슨 내용 있는 거를 자기는 아직도 답지를 다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가 교수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는 효과가 여기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여기 보통 이제 수렴해서 100%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저는 그 실력 정석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전 과정을 한 13번 정도 풀고 갔는데 제가 보면 최소한 6, 7번을 넘어가야 본질이 뭔지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등 거부터 하겠지만 중등을 해서 중등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고등 수학이고 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미적분보다는 수원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복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고등 수학을 최소한 10번 이상 봐서 고등 수학 문제가 멀리서 봤을 때 저게 어떻게 푸는 건지 보일 정도가 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사실 저처럼 잘하게 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저처럼 잘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도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매일 수학을 접하고 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복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최소한 잘 한다는 애들이 한 7번에서 10번 이상 고등 수학을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봤는데 또 봐야 돼. 진짜 또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대학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이랑 제가 얘기를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알아들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수학을 안 하면 대학 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랑 처음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하는데 다 공평해 보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공평해 보이니까 조금씩 하고 싶지만 실제 제가 체감하는 거는 대학까지 가는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다른 과목 다 합친 것보다 수학이 훨씬 많아요. 이 본질을 알고 계세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는 알고 있죠. 아이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수학을 제일 많이 한다. 그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선 이제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복습이 빠른 기간 내에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정을 풀 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개념 원리하고 센을 풀더라도 센 복습도 시키고 거기 안에서 그거에 대한 뭐 테스트를 해서 계속 아이가 계속 그 떠올릴 수 있게 해야 그게 기억이 되게 오래 가고 기억이 오래 가는 경험을 해서 본인이 잘 되는 거를 경험하면 다음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가장 큰 느낀 거는 정말 생각으로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 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는 이제 학원 강사 일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때 과외만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대학은 잘 갔는데 저는 이게 뭐 사회에서 대학을 잘 가니까 뭐 의미가 있나?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까지 끌어다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 그 지금 공부를 안 하거나 뒤처지거나 슬럼프를 겪어서 하는 애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학교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대한 대접이 달라요.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해서 잘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시켜야 하지만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동기부여가 된 학생도 집에 가서 밥 먹고 앉아서 숙제하려고 책을 펴면 졸려요. 그죠? 핸드폰을 켜면 유튜브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 참 험난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뺏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뺏으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과정별로 꾸준한 복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거예요. 다음 과정을 나가더라도 전 과정 복습을 병행하기를 권유드려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랑 센을 한번 풀어서 나가고 있는데, 뭐 일단 3단원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센을 복습을 시키던가, 좀 잘하면 뭐 일품 최상이든 이런 거를 복습을 해서 계속 따라와서 최소한 한 번 갈 때도 책 한 3번 정도는 푸는 효과는 가져가야 돼요. 시험까지 보면 한 4번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애들이 다 알 것 같죠. 시험 보면 또 틀리죠. 그리고 또 까먹었다 그러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책을 센을 되게 오랫동안 자주 보면 진짜 다 끝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장석이나 센을 진짜 한 10번씩 풀면 수학의 본질을 깨닫고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그걸 지겨워하면 비슷한 책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센을 풀다가 너무 지겨워하면 RPM을 풀어도 되고, 다문항은 단종됐지만 다문항을 풀어도 되고, 문제 해결의 법칙, 그 비슷한 책들 있잖아요. 그걸로 복습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같아요, 거의. 저도 책을 써봤지만 문제가 같아요. 제가 천재교육이랑 그 수학예입이랑 책을 고등수학을 썼는데, 결국은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가장 최난이도의 스텝 3 문제 풀을 저한테 제공해달라는 거였고, 앞에 비스텝 있잖아요. 저희 애들이 제일 많이 푸는. 그거는 그냥 출판사에서 출판사 직원들이 짜집기해서 만들거든요. 다른 책들이랑 문제풀 공유해서 내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 비슷한 책으로 복습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대한민국 수포자는 여기서 시작해요. 나눗셈. 나눗셈부터 시작을 해요. 뭐 우리 아이는 나눗셈 잘했어요. 네, 축하드릴 일이죠. 그렇지만 보통은 제가 초등도 많이 가르치지만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게 몫을 하는 순간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게 중1-1에 아까 말씀드렸던 X를 잡아서 식을 세우는 거죠. 여기가 수포자가 시작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여기가 진짜 많이 하고 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초등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생각으로 연산, 우리 아이가 딴 애보다 빠르다? 뭐 그건 축하드릴 일인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연산을 당연한 건데도 못하네 했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보면 하고 있어요. 초등은 그렇거든요. 이 초등은 되게 웃긴 게,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 애들 옆에서 따라 하다 보면 그게 알고 있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를 받아들이려면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1-1 그 1차 방정식 풀이랑 문자가식 1차 풀이 활용은 거기를 처음 나가는, 진짜 원래 경시하던 애들 아니고 처음 나가는 애들은 거의 한 20번 가까이 풀리거든요. 프린트만 그 부분 봐서. 제가 거기만 따로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아이가 이거에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걸 해서 뭐 6번을 풀고 7번을 풀고 해서 넘었던 아이들이 그런 순간에 제일 뿌듯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고3까지 가르쳤던 애, 이제, 늦둥이 딸이 지금 와가지고 수학을 싫어하고 치어리딩을 하다가 작년부터 저한테 와서 이제 중등을 했는데, 그래서 고등수학 상을 하고 이제 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숙제를 처음에 조금씩 내다 이제 조금씩 늘려가지고, 단 한 번도 혼내지 않고 이제 잘한다 해서 왔어요.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고등어 함수라는데 여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른 거를 좀 더 하면 안 되냐. 저는 그럴 때 제일 기뻐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앞에까지는, 그리고 걔가 제일 기뻤던 건 걔가 고등수학 상 복습을 하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도 이제 고등상 세니 풀어서 잘하는 것 같아란 말을 했대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수포자가 안 생기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옆에서 뭐 영재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만큼 했다. 저는 이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수학만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전처럼 확 문과로 빠져서 쉽게 가는 방법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영재과학부 이과 최상위처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 고등수학까지 잘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등 잘해야 되고, 근데 그만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잘하면 되니까 꼭 수학을만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올라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스포자가 안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그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도가 늘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안 하면 제가 멱살을 뭐 달래고 얼르고 끌어서 하는데 뭐 아시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되게 느릴 수밖에 없는 거. 어느 순간 아이가 달라지길 바라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안 하던 아이도 앉혀놓고 습관을 강제로 잡다 보면 습관이 잡히고 어느 순간 아 내가 애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생각하면 하기도 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알타까지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서 이 부분 넘는 건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나눗셈 1-1에 하면 문자식, 1차 방정식, 풀이 1차 방정식 활용 1-2의 도형은 사실 그 기하로 이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애들이 생각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 5, 6학년에 하는 각기둥 각불 나오는 거 그대로 해서 다 잘하고 넘어가거든요. 2-1은 1-1을 잘하면 생각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2-1은 좀 힘들어하는 게 앞에 순환소수 나오는 부분은 뒤에서 계속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는 과목이라 강만 까먹어요. 그래서 내신 때 그런 게 좀 힘들고 2-2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2-2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뭐 상학경, 사학경, 닮음, 경우에서 확률 거기서 이제 또 그걸 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2-2 때 환경 경우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거 할 때 확통할 때도 전 이게 싫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1은 오늘 이제 시험 보시고 계신데 3-1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잘 해놔야지 잘 볼 수 있어요. 고등수학을 안 한 상태에서 3-1만은 치마를 해가지고 난 잘 본다.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3-1 정도 되는 거는 고등수학의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1부터는 고등수학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에서 중등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1 부분이랑 2-2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넘느냐가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싫어하더라도 어쨌든 잘할 수 있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이게 되게 불편한 과정이죠. 이 복습 계획을 어쨌든 테스트를 통해서 병행을 하고 어쨌든 계획을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머님이랑 저희가 세우죠. 저희가 스스로 세우는 애들도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숙제를 내는 게 숙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한테도 얼마큼 할래 그러면은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아이한테도 얼마나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자기가 얼마큼 숙제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왔을 때 학원 왔고 이제 숙제 검사했으니까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의욕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요. 하고 집에 가서 후회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고3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자 방향성만 하고 하는데 초등은 요새 가르치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언제 오니까 숙제를 얼마큼 할래 그러면 더 웃긴 거는 지난번에 18장인가 숙제를 막 했다고 쳐요.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숙제를 줄여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 물어봐가지고 10장을 줄였거든요. 어제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숙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놀았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니까요. 그리고 받아가요. 뭐 그렇다고 걔가 되게 열심히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숙제를 어린 아이일수록 본인한테 물어봐요.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니? 그러면 너 너무 작으면 이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희 학원 이제인 건데 저희 학원이 이제 빡세다고 하는 게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 가르칠 때 숙제를 많이 내고 옛날에는 뭐 애들 혼내기도 하고 이제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학원을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중1, 6학년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앉아서 아이랑 놀지 않고 계속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응을. 처음에 왔을 때는 뭐 테스트를 처음엔 안 보기도 하거든요. 수업만 하기도 하지만 점점 늘려서 습관이 돼가지고 공부 습관을 빨리 잡는 게 결국은 아이가 상위권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학원이다.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아이들이 불편한 걸 설득해서 시킬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 중1 중에는 다니다가 힘들다 그래서 다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는데 저희 이제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죠. 자기주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은 문제만 풀고 설명을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메타인지나 이런 거에 저희가 알아서 도움되는 것과 별도로 저는 원래 그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거의 목적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시험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이 필요하거나 뭘 하면 방법을 찾아내서 설명도 다시 해주고 안 되면 특강을 하든 뭘 하든 저희는 이제 그 목표가 이게 단순히 저희 학원의 뭐 자기주도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중학교 수학을 시험을 잘 보고 그럼 고등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서 대학을 가는 데까지
예전에 비교과가 횡행할 땐 저는 비교과 독서 관리하는 것도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면서 빡세게 얼마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전 저보다 테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취미가 그 다음이랑 네이버 카페 가면 수학 강사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그 모인 카페 이런 데 있거든요. 저도 소속이 많이 돼 있고 가면 제 취미가 거기 있는 새로 올라온 문제를 다 받는 거예요. 테스트랑. 그래서 교재도 다 사고. 그래서 아이가 원하면 어차피 있는 테스트를 다 보지도 못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의 매일 보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결국은 이제 저희는 그래서 무학년 개인지도죠. 각 반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시험에 될 텐데를 되게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숙제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 진도가 안 나가. 그리고 기출을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요. 어제 이제 저희가 순회중 직전 대비 하잖아요, 그죠? 순회중 프린트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뭐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도 순회중 프린트가 어렵게 나오고 거기서 많이 냈는데 작년이가 재작년에 순회중 프린트가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적당히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안 내려나 했는데 어제 이번에 가져온 프린트를 보니까 어렵게 나올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되게 더 강해지고 아이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이끌면 동기부여가 잘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테스트랑 오답을 항상 시키고 복습을 많이 시킨다는 거. 제가 선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복습이 선행이 안 돼서 알지 못해서 나가는 건 정말 진짜 뭐 이거 어디 학원 가서 들어도 똑같지 않나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학 강사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네, 그럼 본인이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거는 관리 차원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 CCTV 보이시죠? 네, 이 CCTV가 학원 전체에 CCTV가 30개 정도 있어요. 수업하는 교실 빼고는 다 있어서 사각지대가 저기 끝에도 있거든요. 들어오면 이제 핸드폰 뺐고, 여기 좌석 번호 다 써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조교가 15분마다 돌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시험 보게 하고. 그러니까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면은 어디 셀 구멍은 없어요. 제가 되게 따뜻하게 애들을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습관이 되면 알아서 잘해요. 뭐 고3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전자기기 미주출하면 일주일 동안 앞서죠. 저게 제가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요새 참 애매해요. 요새는 그 핸드폰에 수행평가도 많이 들어있고, 애들 핸드폰이 필요하다 보니까, 압수를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돌려주시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걸 압수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목표가 제가 압수가 아니잖아요. 안 쓰게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전에 뺏는 게 당연했는데, 뺐으면 애들이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고민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업을 하죠. 수업은 저는 주위에 3시간을 하고 한 번 더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학원에 일단 원칙은 수업은 2시간 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아이 숙제 검사하고 오답을 하고 만약 개념 설명하면 개념 설명해주고 그 다음 다음 숙제 내주고 테스트 했으면 테스트 오답하고 이제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여기서 풀고 집에서 많이 푼 거를 오답하고 복습하고 시험 보는데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 개념을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등수학 같은 경우도 정석이 한단원의 개념이 소단원이 한 3개 있는데 저도 강의식 수업 하잖아요. 강의식 수업 옛날에 많이 했고 강의식 수업을 하면 소단원에 있는 내용 설명이 3번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소단원의 챕터 하나 정도는 한 5분 정도면 설명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나눠서 옆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이들 따라 틀려요. 어디를 따라서 한 번에 쭉 설명을 좀 알아듣는 아이도 있어요. 하나씩 끊어서 대표 유형을 다 풀어줘야 되는 날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요, 저희는. 그 아이에 따라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랫동안, 여기서만 제가 자기주도를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결국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저희가 케미가 맞고 합이 맞고 어머니랑 맞아서 하면 되게 잘 되고, 안 맞으면 좀 힘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저희가 하게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건 굉장히 보완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와서, 그런 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제가 쓴 건데 이걸 좀 깨끗한 걸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한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언제 거야 이게? 누구지?
아무튼 뭐, 지금 아마 성인일 거예요. 군대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가고, 숙제평가도 나가고, 수업도 나가고, 요새 카톡으로 나가서는 건데, 심지어 아이들 중에는 저희 학원 전화번호를 이제 엄마 핸드폰에서 스팸 처리하는 애들도 있어요. 숙제평가도 안 날라오고, 안 온다고 전화도 안 오고,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별의별 아이가 다 있어요. 아이들은 참 재밌는 애들이 많아요. 일요일 날 있잖아요. 자기 엄마한테는 학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오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올라와서 저는 수업을 일요일 날 안에서 하면 그때는 데스크에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저만 혼자 수업을 안에서 했어요. 밖에 와서 지문만 찍고 PC방을 가요. 자기 온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와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찍고 가고. 그러다 걸린 놈도 있고. 후라이팬으로 맞았다라던데. 고등학교 아빠한테 후라이팬으로 맞았다고 들었어요. 고1 남자애가. 아무튼 저희가 아이들이 그렇게 세지 않고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오답을 시켜요. 저희 이렇게 풀리고 여기 오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시험 보는 거는 저희가 오답 페이퍼 따로 해서 채점해서 그 토요일마다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 실제 푸는 거는 저희가 이쪽만 풀어요.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 모르는 건 여기다 풀고 일단 숙제한 거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은 하는 거죠. 네.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 3학년이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실력 파악이 정확히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생각외로 자기주도 수업하는 강사는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강사를 고용하기도 하니까 강사를 뽑기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식은 사실은 그게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날 할 것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앉아서 결국은 모든 내용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야 되며 심지어 저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면 어떤 단어에서 문제가 이게 생겼을 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걸 나갈 때 실제 너가 여기서 이걸 힘들어할 거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까지 다 알려줄 수 있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험에서 나오긴 해요. 그 경험을 되게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기주도 강사거든요. 아이들이랑 계속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이 신규 강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적어도 한 7, 8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그걸 파악해서 과제 부여해서 이제 문제를 주고 푼다는 거죠. 물론 각자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은 다르고 뭐 어떤 선생님은 좀 더 따뜻한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좀 엄한 사람도 있고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그간에 문자 보냈던 거 다 요약하고 전달 학습 계획이 얼만큼 당선되는지 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거 이제 해서 보내드리는 보고서하고 매달 나가고 있어요. 고등은 이게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중3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보고서는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객관적인 측정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거나 혼내는 경우가 시험을 시간 내에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시험지 줬더니 이거 풀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풀었다. 제가 제일 화를 내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지의 문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푸는 게 정석이나 셀을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시험지를 보는 건 그 시간 안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정확하게 시간을 내가 지금 5분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어도 끊고 틀려야 그걸 틀리는 경험을 해야 나는 5분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면 뭘 해야 되느냐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험을 집에서 봤어요. 엄마가 이제 시험 하려고 했더니 엄마 아까 나 10분 동안 졸았어. 10분 더 풀게. 이런 얘기를 한번 혼내야 돼요. 그건 진짜 혼내야 돼요. 시험을 시험대로 진지하게 봐야 그래야 그 자체가 본인이 어떤 걸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평소 때 애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한테 학교에서 풀면 어려운 문제 풀면 잘 풀어. 그리고 애들이 알려주면 알려줘요. 근데 뭐 학원에서 제가 시험 본다는 잘 봐. 시험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자기가 뭘 좀 참고해서 푼다던가 시간을 더 갖는다던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시간을 타이트하게 제가 이제 고등시험이 50분인데 보통 45분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중등시험이 45분 40분을 줘요.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어제 이제 오늘인가 그저께 대진고일 시험 처음 쳤고 내일 이제 낙상이나 분당고일 이제 시험 쳐요. 그럼 제가 이제 시험 보는 요령을 알려줘요. 처음 갔을 때 이제
고교 내신은 중등이랑 달리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한 10분을 잘못 보내면 완전 망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어제 풀어서 아는 문제인데 풀었어. 안 풀려? 다시? 안 풀려? 이러면 이제 무의식 중에 시간이 가고 있고, 그럼 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부담스러워. 풀다가 안 나오는데, 이런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계속 그 시험 보는 요령도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치. 그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고1 애들한테 한 얘기가, 미안한 얘기지만 네가 학원에서 계속 다 맞거나 한 개를 틀리고 있어도 시간이 남는 것 같아 보여도 내일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다. 이유는 여기서는 못 봐도 된다는 게 무의식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식이 적당히 생각나도 풀고 모르면 하고 계산도 그냥 한 번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대학을 잘 가고 싶어하고 그게 대입시가 연결되는 게 고1 첫 시험인 걸 알아요. 거기서부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고1 첫 시험을 보면 계산을 할 것도 더 신중하게 하고 한 번 더 그럼 시간이 확 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고1 시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계속 시험 보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정직해요. 그 중등시험도 저희 워크북 있는 걸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날아가거든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한 4개씩 틀리다 나중에 줄었어요. 3개, 2개, 이제 안 줄어요. 계속 2개. 그럼 시험장 가서 실제 보잖아요. 그러면 2개나 2개 이상 틀려요. 주는 경우 못 봤어요. 학원에서 풀어서 틀리는 것보다 100%더 틀려요. 비슷하거나. 근데 너무 다른 경우 있죠. 학원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경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건 시험을 보는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 쓰려면 장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적당히 써봤어요. 설명드린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가 숙제를 한 걸 복습을 해서 만점을 받는 테스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쉬운 걸 연습을 해야 되는 애들이 보는 테스트가 있고 어려운 시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기출이 있고 기출도 분담께 쉬운 게 있고 강남께 있고 서초가 있고 그다음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있고 다 그런 용도에 따라서 기출을 계속 늘려서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과목 모의고사는 제가 요새는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방학 때도 토요일날 나와서 고3 애들 전과목 시험 보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아침 8시 40분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애들 시험 보는 동안에 앞에서 자다가 졸다가 감독을 해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수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하겠다는 선생님이 계시면 다시 하고 저는 진짜 이게 시간이 저희가 학원 강사라면 시간이 진짜 잘 가거든요. 애들이랑 얘기하고 하면 물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지루한 걸 경험했는데 그런 걸 경험을 못했더니 이거는 거의 무슨 암흑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도 많이 풀려요 저희가 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어다가 풀게 하는 거죠. 나는 실력 정석 좀 했어, 심화 수학 많이 했어, 나는 이제 고등수학 안 해도 되는 애들 요거 풀리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복습도 하고 진짜 이걸 해야 되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어머님이나 저나 둘 다. 네가 그렇게 대진 안 가고 분당 간다는데 분당고 시험을 봤는데 5개씩 틀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사실은 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도 처음 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고교 수학 시험은 생각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 같지만 보통 관련된 부교재나 프린트 공부하고 보는 건데 그냥 중학생이 봐서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된다는 거.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던 이건 센 테스트예요. 저희는 이거 60점 미만이면 아예 다시 복습시켜요. 사실 실제 60점 미만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하거나 틀린 오답 개수에 따라서 이거는 오답은 다 해주지만 다시 풀자 해서 다시 풀려요. 이 다시 풀리는 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이제 시험 문구 오답한 거를 저희가 스캔해서 이제 주말에 보통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코로나 전에 테스트실은 이랬는데 지금 이제 띄워져 있는데, 지금 감염병 등급이 이제 2등급 내려가고, 이해가 돼 있는데 그게 풀리고 나면 아마 테스트실도 좀 더 꽉 차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테스트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자석 해서 새는 거 방지하고 계속 체크하고요. 졸면 조교가 와서 되게 깨워요. 그래서 테스트실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거긴 가면 누가 와서 자꾸 깨우고 뭐라 한다고. 아이들은 지적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하게 지적을 당해야지 어쨌든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시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삼석 선생님이 저기 뒷부분에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해서 풀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삭 선생님한테 질문 못한 경우는 다시 가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랑 해결을 하기도 해요. 네, 그거는 저희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특징은 이제 책이 안 풀리는 거죠. 노트에다가. 그래서 실제 그 노트에다가 푸는 행위를 통해서 서술형이나 그 논리가 저절로 이제 연습이 많이 돼요. 매번 숙제를 노트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문제 푸는 거 틀린 걸 보면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답은 맞았는데 이제 굉장히 돌아갔는데 돌아간 게 이 아이가 되게 고민을 해서 돌아가서 도움이 되고 다음 걸 아는 경우도 있고 말이 안 되게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도형이 있어요. 뭐 어떤 다른 얘기가 이 각도를 구하는데 30도 딱 써 있어요. 그죠? 아무런 그 없이. 답이 맞았죠. 어떻게 풀었니? 딱 봐도 30도인데요. 이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각도기로 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도형도 다 그리게 해요. 근데 이 도형 그리는 거는 저런 걸 방지해서 논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도형을 그리게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도형은 도형 그림이 안 주어져요. 말로 써 있어요. 이 그리는 연습 안 하고 못 그려요. 그렇게 해서 2-1 그리는 거고요. 실제 서술형 적듯이 풀이 과정을 적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우개랑 여백이에요. 지우개랑 여백. 이게 실수랑 직결돼요. 남자애들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글씨 개발체발 못 알아보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라 하면 자기는 다 알아본대요. 그죠? 난 다 알아본데 뭐가 문제야? 그럼 저는 앞에 나와서 읽어보라 그래요. 자기 쓴 거. 보통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7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건 양반이고 가장 그런 게 장평 작은 거. 이게 2x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게 떨어뜨려 써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2x제곱을 쓰고 5x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게 실수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거 장평이라 그러나? 이거를 넓게 써야 돼요. 그거를 계속 잔소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실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잘 쓰는 거는 뭐 국어학원에서 잘 해주시겠죠. 저는 이제 그건 관심 없고 또박또박 넓게 쓰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또 중요한 게 이 지우개를 쓰는 거. 지우개 안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도대체 어머님들이 지우개를 왜 안 써주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우개를 안 가져다녀요. 그래서 제 책상 서랍을 열면 50원짜리 지우개가 3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지우개를 줘요. 저는 무조건 지우라고. 이 지우는 게 습관인데 애들이 이렇게 풀거든요. 지우개 안 써요.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이게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지우고 풀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원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지우개 쓰는 거랑 아무튼 글씨는 좁게 쓰는 게 더 이쁠 수도 있어요. 한글도. 그러나 수학은 넓게 써서 여백이 있어야 안 틀려요.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이게 중등시험은 별로 상관없는데 고등시험은 한 개로 등급이 갈려요. 1점에도 갈리거든요. 실제 수능 같은 경우는 4점 하나를 틀리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이과 구간은 4점을 틀리면 4,000등에 밀리거든요. 등수가 4,000등에 밀리면 감이 아직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학에서 정시로 뽑는 정원이 한과, 이과 있어봤자 20-30명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학이 훅훅 바뀌어요. 정말로, 정시로는. 그래서 이 실수 안 하게 하는 거. 예전에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실수 안 해서 안 틀리는 게 극상위권이거든요. 어려운 걸 잘 푸는 애가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틀리는 애가 가요. 실수 안 하는. 그래서 이거 항상 중요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뽑아가지고 상주고 해요. 요거의 가장 큰 단점은 잘 받는 놈이 계속 잘 받아요. 이게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글씨를 잘 써서 하는 애가 노트도 계속 잘 쓰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저희가 아이스크림 코로나 때문에 못 주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가 와서 냉장고를 집어 그냥 들고 갔어요. 얘네 아이스크림 거면 이제 안 준다. 원래 아이스크림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면 냉장고 공짜로 주거든요. 가져갔어요, 그냥.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할까는 생각 중이고요. 집에서 이건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짤강 찍어 놓은 걸로 필기를 하면서 보고 외우게 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설명해 주기 전에 일단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서 외우길 바라서 하는 거고,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 다 들어있고 저희가 탭에도 다 들어있어서 그거는 이제 적절히 이제 수업 도구로 활용을 좀 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저는 집에 가서 그냥 수학만 하게끔 숙제를 내거든요.
옛날에 초등학생 한 명을 추석 때 제가 141장을 냈다가 하루에 5장이니까 이렇게 집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님한테. 애가 집에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최소 2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못하는 아이더라도. 근데 어머님들, 초등학생 어머님들 만나보니까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시간 이상, 초등학생. 중등은 좀 더 하고, 고등은 사실은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잠은 자야 된다는 선생님들의 파도 있고, 저처럼 이제 잠을 줄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남이, 미안한 얘기지만, 남이 잘 때 같이 자가지고 남을 이긴다는 거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하는 얘기는, 저도 초등학생 때도 새벽 3시에 하고 왔어요, 학원에서, 집에. 당시에는 이제 법에 규제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원이 가장 잘 되고 애들이 시험 잘 보는 건 다 요때 일어나요. 네, 요때. 특히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아침 9시에 바로 와서 수업하고 9to6라고 해서 최소 6시까지는 여기서 계속 자리 줘가지고 공부하거든요. 이때 모든 선행이랑 복습이랑 공부가 정말 제일 잘 돼요. 평소 때 학기 중에 나가면 뭐 어느 날은 피곤하고 어느 날은 뭐가 있고 그런데 시험도 다가오면 시험하고 이때 모든 진도랑 다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보면 한 3주나 4주가 확보되면 9to6에서 하거든요. 그때 사실은 선행 진도 많이 나가고 복습이랑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해도 처음엔 되게 힘든데, 그래서 뭐 이런 로드맵을 세워서 1주차에서 매일 뭐 하는지를 이제 계속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마다 이제 그 성취도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심화는 뭘로 하고 선행은 뭘로 해서 나가는 것들, 그런 걸 해서 이제 방학들이 이걸 정말 잘 보내느냐. 특히나 특목고 이런 애들은 방학 때 잘 보내는 걸로 먹고 살거든요. 학교를 가면 기숙사에서 뭐가 바쁜지 이렇게 잘 안 오고 숙제가 안 돼요. 저희 반에도 지금 청신국제고도 있고 매대부고도 있고 한데 걔네들은 보내놓으면 지들은 무슨 수행평가가 많고 뭐 동아리가 많다고 이때 안 해놓으면은 수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고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때가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많이 시키고 요거는 아침에 와서 자기 할 계획 세워가지고 체크하고 중간에 다른 학원 가면 어머님이랑 미리 얘기해서 확인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가면 이제 찾아야죠. 뭐 어머니랑 통화하고 점적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1년에 이제 방학 나오면 어머니들 불러서 1시간씩 상담해요. 그걸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된 게 많고 어머님들도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 제가 한참만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애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오시면 전화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가 도대체 뭘 공부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이더라? 한 5, 6년 전인가? 아버님들을 치매 같이 하면서 한번 설명회 한 적이 있거든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전에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재원생 다니는 아버님들 시간 되시면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저희가 맥주랑 치킨 놓고 한번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리고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에 아버님이 손을 들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랑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집에서 생각외로 사춘기 애들이 대화가 안 돼서 아버님이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진짜 되게 놀라웠던 거는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애들이 문 닫고 들어와서 안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같이 이제 어머님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화도 많이 드리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블로그가 생각외로 블로그 많이 보고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각 고등학교 한 3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기출분석이랑 올리고 소식지를 올리거든요. 저 오늘 수뇌 중3 시험 끝나면 좀 이따 시험지 받아가지고 시험지 총평이랑 문제 있는 거를 유튜브랑 아마 블로그 올릴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저희 학원 이름 치면 나와요. 블로그도 나오고 밴드도 있고 밴드 사진은 제가 바꿨어요. 딴 걸로. 그리고 뭐 유튜브 있고 이거는 작년에 했던 설명인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페이스북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은 여기 많이 있거든요. 여기 그동안 설명회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밴드는 저희 설명회나 소식이 많이 가고요. 블로그에는 기출이나 분석이나 저희 입시 분석한 것도 가끔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은 제 개인 취미라서 하는 거라. 네. 여기까지 오늘 길게 날씨 좋은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